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5월 22일 이승만 강의 세 번째 하러 은평구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저께 유튜브 규정에 어긋난다는 영상을 하나 올렸다고 일주일 동안 영상 업로드를 못하게 되어서 아마 오늘 찍은 영상이 좀 나중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론에 이어서 오늘은 이 대한민국 건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기적적인 일인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좀 몇 년 됐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풍요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니 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느니 아주 비판하고 자학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동요되어서 아마 헬조선 하는 그런 말들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진짜 이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진짜 지옥은 지금 휴전선 이북의 북한 아닙니까? 아마 지금은 많이 알 겁니다. 우리 한반도의 밤의 환경을 지구 밖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환한 불빛으로 있는데, 북한은 저녁이 캄캄하고 평양 조금만 불빛이 보이는, 이거 하나만 봐도 어디가 헬이고 어디가 천국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 그저 듣기 좋은 그런 말로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오히려 저 공산주의, 자유 없고 인권 없고 그런 북한이 정통성 있는 나라라고 선동을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외세의 힘에서, 그때 미국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후에 약 3년의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이 3년의 과정도 굉장히 험난하고 복잡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한반도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공산당 세력들이 많이 발호를 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조선이 낳은 최고의 공산주의자 박헌영이 이미 1926년에 공산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수없이 고문과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공산당 세력을 유지시켜 왔고, 1945년쯤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보다 남한 지역이 공산당 세력이 더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38선 이남에 있는 공산당을 남노당, 38선 이북의 공산당 동노당 그렇게 불렀는데, 누가 봐도 한반도가 공산화되면은 이 한반도의 지도자는 누가 봐도 박헌영이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나고 굉장히 대단한 공산주의자였는데, 소련이 38선을 그은 다음에 북한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누구를 세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일성이랑 박헌영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박헌영은 누가 봐도 공산주의 이론에 빠삭하고 모르는 게 없는 아주 천재였고, 김일성은 뇌가 깨끗합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김일성이 잘하는 거 오직 하나. 그는 스탈린에게 온갖 말로 충성맹세를 당했어. 스탈린 내원수 만세, 스탈린 내원수 말이 곧 제 말입니다, 제 법입니다, 그런 말 할 정도로 스탈린에게 아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똑똑한 박헌영보다는 말 잘 듣는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납점을 하고 그를 세웠어요. 북한은 8.15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북한 전역을 공산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개혁을 강제로 실시했고요. 정부도 없다고 하면서도 1942년 2월에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임시위원회를
위원회를 만들고 화폐도 발행하고 군대도 만들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호시탐탐 남한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남한은 미군정이 들어오긴 했지만 남한의 정국을 이끈 것은 남로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1947년까지는 친공 정책을 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였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전략이 좌우 합작이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합해서 그냥 거국대가 만드는 게 미국의 목표였는데, 일찍이 1917년 소련이 공산화되면서부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라고 외쳤던 이승만 박사는 40년 동안 반공 정책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운동 할 때마다 늘 비판과 조롱을 받았어요. 저런 일본이 우리나라 얼마나 친한데, 그러니까 반일을 했죠, 반공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승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의 예언대로 일본이 하와이를 침공하는 전쟁이 발생하자 그때부터 이승만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와서 처음 한 1, 2년 동안은 이승만을 정말 힘들어했어요. 우리 그 미군정을 했던 그 하지 중장이 됐어요. 나는 이승만 박사를 정말 존경하고 그를 좋아하지만 그가 소련을 반대하는 이상 이 정부에서 단 어떤 자리도 맡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소련 45년 이후에 소련 주변에 또 아시아 약 40여 개국이 처음엔 좌우합작으로 시작했다가 1, 2년 사이에 다 공산화가 되자 그제서야 미국도 아차 깨닫고 그제부터 친공에서 반공으로 돌아섭니다. 그제서야 미국이 이승만 박사의 말을 듣고 이승만 박사의 반공 정책에 동조해서 이 새롭게 만들어질 나라는 반공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정책에 도전을 했어요. 유엔의 감시하에 드디어 1948년 5월 10일 날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로 인해 뽑힌 198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초대 국회를 개원했습니다. 초대 국회의장으로 뽑힌 이승만 박사가 첫 연설 1948년 5월 31일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서 뽑힌 지도자들 이 나라를 세울 때 첫 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이 유구한 역사에 있지만 처음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거로 뽑은 이 나라가 이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첫 번째 말을 뱉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이윤영 의원을 무대로 불러가지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표 기도를 설교만큼 길게 하셨어요. 약 30분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 정도라면, 보통 웬만한 정도면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불과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작 1%밖에 안 믿는 소수 종교의 지도자가 어떻게 국회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할 수 없었는데, 처음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당시에 국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전 국민 1%밖에 안 믿는 기독교였지만 198명 국회의원 중에서는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이 기도하자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가지고 기도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응답하는 진귀한 역사가 벌어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대내외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선포된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혼자의 힘으로, 아마 그 미군정이
투표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를 갖기 원하느냐? 무려 80% 이상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가기 원한다. 자유민주주의로 원한다는 것은 1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나라가 만들어지면은 누가 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이승만 대통령 거의 대부분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처음부터 아주 혁명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즉,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신분차별 없이, 돈이 많고 없어 없이, 남녀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21세가 되면은 투표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 부국이라고 하는 그 영국조차도요, 나라를 만들어진 지 300년이 지나서야 여성계의 투표권 주어진 거 아십니까? 미국도요, 1776년에 미국을 건국한 이후에 여성계의 투표권 주어진 거는 1918년부터예요. 크기는 더 뒤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처음 만들어진 그때부터 누구에게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당시 대한민국 건국할 당시에 한글을 아는, 자기 이름이라도 석자라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전 인구의 30%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래가지고서 나라가 운영이 안 된다 싶어서 전 국민 한글을, 그러니까 문자를 해독하기를 운동을 했고요. 첫 번째로 취한 것이 초등학교 의무 교육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8세부터는 누구나 예외 없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한글을 배워야 된다.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요,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어요. 그래서 3월 농번기가 되면은 남녀 아이들까지 다 농사일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학교를 가면은 일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이 아이들은 당신들의 자녀이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울 의무가 있다. 반대를 무릅쓰고 초등학교부터 강제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어요. 물론 한글도 가르쳤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도 가르쳤어요. 또한 어른들도 하루 육아가 끝난 후에 마을마다 마을회관 내지 교회당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른들도 한글을 깨우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승만 박사가 집권을 마친 1960년대까지 보면요, 불과 이제 문맹률이 4%까지 떨어졌어요. 또한 인재를 너무나 아껴가지고 6.25 전쟁 중에도요, 대학생들은 전쟁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아무리 군인의 숫자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써먹을 인재까지 소모해서는 안 된다. 극구해서 대학생이면은 전쟁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학교를 열어가지고 전시 열린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과 대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또한 전쟁 이후에 미국에 국비로 유학생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유학 보내려면은 집안월이 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의 총장들을 다 미리 40년간 미국 사람이 다 지인을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거의 반강제로 한국 학생들을 받아서 공짜로 공부시켜는 모자라 공짜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용돈까지 주게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12년 동안에 약 2만 명 가량의 젊은이들을 유학을 보내서 장차 이들이 박정희 정권 때 대한민국 그 산업화에 아주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 대한민국은 정말 건국하면서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또 하나 이승만 박사가 한 것은요, 이승만 박사는
기도로 대한민국을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래도 현 직분은 목사가 아니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기독교인만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전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첫 번째가 교목이에요. 각 학교마다 목사님들을 파송해 가지고 아이들을 상담하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다 군대 갑니다. 군에는 군목, 경찰에는 경목, 또한 이제 혹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면은 교도소에 형목. 이러한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목사님들을 배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해서, 정말 놀랍게도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을 통해서 1898년 한성가복에서 그가 기독교를 접할 때 꿈꿨던 기독교 믿는 아시아 최초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시아의 나라, 선교의 나라, 그런 꿈을 꾸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